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수명이 끝나 2년 반째 멈춰있는 국내 최장수 원전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다시 가동됩니다. 늦어진 심사 승인에 연내 재가동은 어려워졌지만 원전 축소와 전력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는 떨쳐낼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 세 차례 논의 끝에 어렵게 결론이 났네요. 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승인 여부를 두고 세 번째 심의를 진행한 결과 가까스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앞서 9월과 10월 두 차례 회의에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놓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뤄왔었는데요. 오늘도 일부 위원이 계속운전에 대해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국 오후 늦게 표결을 통해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허가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원안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 교체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후 원안이 현장 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끝나면 내년 초쯤 재가동에 들어가는데요. 다만 심사가 늦어진 탓에 2033년 4월까지 약 7년간만 연장 운영됩니다. 그동안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가 미뤄지면서 탈원전과 또 전력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는데요. 업계는 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전업계 추산에 따르면 고리 2호기의 가동이 중단된 2년 7개월간 원전 대신 값비싼 수입 액화천연가스, 즉 LNG로 발전을 하느라 한국전력 등이 떠안은 비용만 3조 원에 달하는데요. 당장 이런 손실 부담을 덜 수 있게 됐고요. 최근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1%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전체 발전량의 33%를 원전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또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데 필요한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원전만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고리 2호기 재가동이 확정되면서 앞으로의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도 다소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노후 원전 재가동에 대한 가늠자로 주목을 받아왔잖아요. 현재 한국엔 설계 수명을 넘겨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없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보여왔던 원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며 고리 3, 4호기와 한빛, 한울, 월성 등 줄줄이 예정된 9개 원전의 계속 운전 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이 방한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LG 계열사 CEO들을 만났습니다. 삼성과 LG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사실상 미래차 동맹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칼레니우스 회장이 먼저 LG그룹을 만났습니다. 벤츠는 이미 LG 계열사들과 많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새로운 또 협업 소식이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 벤츠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 건 삼성보단 LG입니다. 오늘 칼레니우스 회장은 LG 트윈타워에 도착을 해서 LG는 벤츠의 오랜 강력한 파트너라면서 LG와 뛰어난 기술 협력이 오늘 미팅의 목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남 이후에는 LG그룹과 넓은 범위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칼레니우스 회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So today we discussed a whole range of technologies. I heard that you were talking about the software-defined vehicle, artificial intelligence, agentic AI into the vehicle, but also energy storage, right? Where you are very, very strong. So there are no limits to this cooperation. It's across the board. LG그룹은 지난 2004년 차량용 디스플레이 공급을 시작으로 벤츠와 20년 넘게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동에는 LG전자와 디스플레이, 또 에너지 솔루션, 이노텍 등 이 자동차 부품 사업과 관련한 경영진이 모두 참석을 했는데 조주환 LG전자 CEO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LG그룹 전체가 이제 사실은 모빌리티 인더스트리에서 밸류 체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솔루션, 디스플레이, 이노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LG는 자동차 부품 사업 역량을 결집해서 벤츠와 원 LG 솔루션 협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칼레니우스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년 만에 한국을 찾은 칼레니우스 회장과 한남동에 위치한 승지원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시진핑 주석의 초대로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 CEO 면담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이 자리에는 최주선 삼성 SDI 사장과 또 크리스천 소보카 하만 CEO가 동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삼성과 벤츠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또 디지털 키 등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벤츠의 전기차에 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랫폼을 공급을 하고 있고 카 오디오도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 삼성의 하만 인수를 주도하는 등 전장 사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하만이 중국 전장업체의 공습에 밀려서 글로벌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은 새로운 협력사 확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도 지난 3월 중국 출장 당시에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해서 비아디와 샤오미를 잇따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도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부품 공급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만남으로 삼성과 벤츠의 협력 범위가 차량용 반도체와 배터리 또 디스플레이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기대를 모으는 건 아무래도 삼성 SDI가 이 벤츠의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회동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삼성이 벤츠에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현재 벤츠는 자사 전기차에 국내 배터리사 중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SK온 제품만 탑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찬에 최주선 삼성 SDI 사장이 동석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인데 벤츠가 전기차 생산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동을 기점으로 삼성 SDI의 배터리 공급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 디스플레이의 차량용 OLED 공급 확대도 예상이 됩니다. 벤츠는 그동안 LG 디스플레이와 오랜 기간 협력을 해왔는데 올해 7월부터 삼성 디스플레이가 처음으로 최고급 차종인 마이바흐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벤츠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동안 모바일 기기에 강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동차 사업도 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배터리나 디스플레이 공급에 성공을 한다면 그룹 차원의 전장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과 연금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을 구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현주 기자, 이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규제, 금융, 공공 등 6개 분야를 구조개혁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진단하며 이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선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며 경기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노동자, 사용자와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 정신으로 국가 난제를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며 이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소가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각 노동단체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고용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고용유연화를 꾸준히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이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도 금융기관이 수익 중심 관행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오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랍에미리트로 출국을 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수출 등과 관련해서 이 방산 세일즈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이죠.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새벽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실장이 특사로 다시 임명돼 중동 지역의 핵심 협력 대상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AI, 방산, 첨당 등
포괄하는 전략적 경제 협력 모델 구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오랫동안 한국의 무기 체계에 높은 관심을 보여온 만큼 이 현지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등 주요 무기 체계와 관련해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 실장은 지난달 특사에 임명된 이후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를 잇따라 방문하며 방산 외교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담길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대통령실은 오늘 해당 보도에 대해 발표 내용과 시점은 여전히 미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 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로 담은 팩트시트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발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둘러싼 연료 공급 문제 등을 놓고 미국 내 부처 간 조율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팩트시트가 발표되는 대로 MOU를 체결하고 국회에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3중 규제 지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역대급 대출 규제에 갭 투자까지 막히면서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치솟는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로 치닫는 부동산 시장 상황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건설사회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거래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가격이 오르는 겁니까? 우선 통계 하나 보시겠습니다. 11호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요. 약 2,300건이 거래되면서 대책 발표 직전 거래량 대비 8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1호 대책 이전부터 이미 3중 규제 지역이었던 강남 3구의 거래량은 오히려 변동이 크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거래가 될 뿐 아니라 또 신고가 거래까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1호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는 247건으로 대책 발표 이전 한 달간 신고가 거래 건수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절반으로 줄어든 서울 아파트 전체 신고가 거래 건수와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좀 분양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1순위 청약을 마친 서초구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의 경우 고강도 대출 규제로 사실상 현금을 20억 원 이상 보유한 청약자만 참전이 가능했는데 5만 명 넘는 인원이 몰렸습니다. 반면 똑같은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수원 그리고 서울 구로구 등지에서는 분양을 하기도 전에 대출 규제로 청약 신청이 저조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일정을 미루는 단지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규제 지역 중에서도 강남 3구 같은 상급지로만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폭이 커졌고 인근 비규제 지역들로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신재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지난주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4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른바 한강벨트 핵심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용산과 성동, 송파는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동작과 양천, 마포도 상승세가 여전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과 과천도 과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는 줄었지만 핵심 지역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규제를 피한 곳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는 용인 기흥과 구리, 화성, 수원, 권선에서 풍선 효과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당장 규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추가 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풍선 효과가 우려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 확대를 시사하기도 했는데 또 바로 다음 날 국토부 주택토지실이 부정했단 말입니다. 이 부처 안에서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데 실수요자들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도대체 공급은 언제쯤 되는 걸까요? 새 정부 들어 이제 부동산 대책이 3번이나 나왔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고 또 이런 수요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하에 정부는 연말까지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이제 추가 대책을 두고 최대 규모라는 말을 썼는데요. 모두가 원하는 서울에 신속하게 많이 공급해야 하다 보니 이제 유휴부지 확보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현재 공급을 주도할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LH의 수장이 부재한 상황인데다
공공주도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채우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보통 대책이 발표가 되면 2,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좀 눈치를 보거든요. 근데 97 공급 대책은 눈치 없이 바로 올랐습니다. 아예 공급 대책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야 이게 나오면 믿고 기다려서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공감형 정책이 좀 나와줘야. 네, 결국 이제 공공부문의 공급만큼 또 이제 민간 공급도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들도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은 바로 그런 민간 정비 사업장들이 몰린 곳이기도 하죠. 정부와 또 서울시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김윤덕 장관과 또 오세훈 시장이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지금 서울 집값 불안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다각도로 협력할 실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국장급으로 해서 실무적인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많은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번 부동산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히 손을 잡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뛰겠다는. 특히 이제 11호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지역에 속한 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자체를 사고 파는 게 까다로워졌는데요. 이 서울시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혼란이 불거지자 또 이제 정부가 대책 시행 이전에 매매 약정을 체결한 건수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제 오세훈 시장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든가 집을 한 채만 재건축할 수 있다든가 11호 대책 이후에 현장에서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을 드렸고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계속해서 검토를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이제 부동산 관련 국토부에 요구한 사항이 18가지나 됩니다. 이 18가지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은 만큼 좀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과세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주요 지역들은 보유세가 최대 40%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4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의 산정 기준이 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내년 공시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세 반영 비율이라도 동결해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내년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보유세는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한강벨트 지역들은 최대 40% 이상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게 되더라도 시세 상승폭이 큰 강남이나 서울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상당 부분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시세 상승폭이 좀 낮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보유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됩니다. 올해는 동결됐지만 지방선거가 끝난 내년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1.5% 이내로 올리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세금을 결정할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됩니다. 크게 늘어난 세금에 대한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종합투자계좌 IMA 사업자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되면서 연내 NH투자증권의 인가 취득 여부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IMA가 어떤 건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IMA는 지금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그리고 증권사들의 모험 자본으로의 생태계 전환을 위해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합투자 계좌로도 불리는데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에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고요. 투자자는 예적금 대비 기대 수익이 높으면서 증권사로부터 원금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 증권사는 수익성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로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MA 1호 사업자가 발표됐고 NH투자증권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네요. 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이번 인가 취득이 쉽지 않았다고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1호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7월에 인가 신청을 했었고요. NH투자증권은 이보다 2달 정도 늦은 9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IMA 사업자가 되려면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NH투자증권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느라 7월 말에 유상증자를 결의했었고요. 이후 9월 말에야 IMA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번 지정된 두 증권사보다 출발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이번 1호 사업자 지정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말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종투사 지정을 심사 완료 순서대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NH투자증권의 심사는 현재 서류 보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현장 실사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NH증권은 최근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영향이 없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기자들도 유심히 보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지정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도 회계 오류가 드러나서 올해 3월에 금감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고요. 최근에는 지점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 리스크가 IMA 인가를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가 취득 증선위를 통과를 하면서 내부 통제보다는 모험 자본 공급에 정부가 더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요. NH투자증권의 경우도 최근 IB 담당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IMA 인가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NH투자증권의 경우 앞선 두 증권사보다 신용 등급이 더 높습니다. 더 낮은 이자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선정에 무리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지나면 또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지난 7월에 종투사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강화되는 요건을 보면 자기자본 충족 요건도 2년 이상 충족해야 되는 것으로 강화가 되고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사회적 신용 요건, 즉 정성적인 평가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신청서를 낸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현재 요건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올해를 넘겨도 사실상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이번에 인가를 취득을 하지 못하면 강화되는 요건으로 재도전을 해야 됩니다. 네, 증권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